건강이 좋지 않았던 아버지 문종이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아유. 문종이 왕으로 즉위한 지 겨우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짧았죠. 네, 빠르네요. 짧았죠. 자, 이때 경혜공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16살에 결혼했으니까 18 정도 됐겠네요. 네. 당시 경혜공주는요, 18살. 경혜공주의 남동생 세자의 나이는 겨우 12살. 자, 그러면 이제 이 어린 남동생, 그 남동생이 문종에 이어서 어떻게 될까요? 왕이 되는 거죠. 왕위를 이어받게 되겠죠? 네. 자, 그렇게 12살의 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 할아버지에 이어 아버지마저 잃은 경혜공주와 단종. 그러니까요. 자, 그럴수록 남매는 서로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겠죠. 한창 어머니에게 응석부를 날렸던 12살의 왕이 되고 궁궐에 떡하니 홀로 남겨진 이 단종. 궁궐에서 아마 굉장히 외롭고 쓸쓸했을 거예요. 일단 무서워. 무섭죠. 그쵸? 어린 나이에 그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맨날 누나 찾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단종은 그 적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곳을 자주 찾아갑니다. 어디? 누나 그 집. 네. 누이와 매형이 있는 경혜공주의 집이었습니다. 세상에 남겨진 유일한 혈육. 두 사람의 관계는 아버지 문종의 죽음 이후에도 돈독하게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1년여 후인 1453년 10월 10일. 그날 밤 남매의 운명을 뒤흔드는 엄청난 비극이 찾아옵니다.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른 뒤 경혜공주와 단종의 삼촌인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잘 알지 수양대군. 아유 진짜. 이 사건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명칭이 무엇인가요? 계유정난이. 계유정난. 맞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계유정난의 그날 밤 수양대군이 찾아간 곳은 어디다? 설마. 누나네 집. 누나네 집. 네, 맞습니다. 궁궐이 아니에요. 경혜공주 집이요. 맞습니다. 바로 궁궐이 아닌 누이 경혜공주의 집이었습니다. 집까지 찾아갔어. 집까지. 왜냐면 당시 13살이 된 단종은요, 궁궐을 떠나가지고 경혜공주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집안으로 쳐들어온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죠. 역적 김종서를 처단하고 오는 길인지라 피치 못하게 군사를 대동하였나이다. 영모에 가담한 잔당들입니다. 명패를 내어주시지요. 명패는요, 조선시대의 왕이 3품 이상의 대신들을 부를 때 사용하던 패입니다. 수양대군은 왕명으로 고위 관료들을 소집해야 됐고 적대적인 대신들을 제거하고 조정을 장악하기 위해 바로 무엇이 필요했다? 명패. 단종의 명패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냥 권한을 달라 이거잖아. 그렇죠. 수양대군의 요구대로 단종은 왕의 명패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그 순간을 야사인 연려실 기술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놀라 일어나며 삼촌,
나를 살려주세요 했다. 수양대군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이 처리하겠습니다. 하고는 곧 명패를 대어 여러 제신들을 불렀다. 와. 군사를 이끌고 온 수양대군의 발언에 잠에서 깬 단종은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왕인 것도 있고 삼촌 나를 살려주세요. 자기들도 죽이지 않을까 좀 그쵸.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자기 측근 제일 높은 사람이 그 김종서였잖아요. 근데 그 죽이고 나서 그 아래 신하들마저 이제 다 그냥 죽이니까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죠. 한바탕 광풍이 휩쓸고 간 경혜공주의 집. 경혜공주 부부와 단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그저 동생 단종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했을 겁니다. 아버지 문종이 경혜공주에 대한 사랑을 듬뿍 담아 만든 신혼집. 그곳이 경혜공주 남매에게 비극의 무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이 네. 어디론가 끌려간 거예요. 응? 자, 정종한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자신에게 적대적인 대신들을 제거하고 실권을 장악한 이 수양대군은요, 지금 왕위까지 노리니까 반발하는 사람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당연히 있었겠죠. 있죠.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금성대군입니다. 자, 이 금성대군은요, 수양대군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죠. 바로 수양대군의 친동생, 그리고 단종의 또 다른 삼촌이었던 겁니다. 금성대군은요, 자신의 형 수양대군이 이런 식으로 정권을 찬탈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강력하게 불만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수양대군이 이런 동생 금성대군의 행동 그냥 두고 봤을까요? 아,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못마땅하죠. 네, 가만히 안 있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수양대군은요, 동생 금성대군에게 평소 권력을 남용했다라는 죄를 씌워가지고 바로 유배 보내버립니다. 그럼 이 일에 경혜공주 남편도 같이 엮인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이 금성대군의 일에 경혜공주의 남편인 정종이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정종도 평소에는 금성대군과 자주 어울리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정종도 금성대군과 엮어가지고 처벌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정종 역시 영월로 유배를 가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수님, 정종이 단순히 금성대군하고 엮인 걸로만 이렇게 벌을 받은 거예요? 이 정종은 금성대군과 가깝게 지냈던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또 이 정종이 바로 이제 이 단종의 매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구심점이 될 만한 그러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이 사람들을 좀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제 탄핵해서 유배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유배 간 바로 그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단종 잘못되나요? 단종밖에 없잖아요, 진짜. 네. 남은 사람. 단종은 자신을 지지해줄 사람들이 모두 유배가 버리니까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렇게 단종은 모든 힘을 잃은 채 상황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단종은 물론 단종 측근 세력까지 조정해서 수양대군은 완전히 다 몰아낸 겁니다. 자, 이렇게 수양대군은요, 계유정난을 일으킨 지 2년 만에 조선의 7대 왕 세조가 된 겁니다. 경혜공주는 이 계유정난 이후 남편이 유배를 떠나는 모습부터 동생 단종이 왕위를 빼앗기는 모습까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겠죠. 아,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계속 세상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뭐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자, 그러던 어느 날 세조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조카 경혜공주가 갑자기 병석에 알아누웠다는 겁니다. 아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뭐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니까 아프지 만병의 않을 수가 없는 네. 상황 아닌가요? 사실 아프다는 건 세조를 압박하기 위한 경혜공주의 전략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와.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세조에게 알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나 아파서 누웠으니 내 남편 풀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사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단종의 누이인 경혜공주가 병석에 알아 누웠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민심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경혜공주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세조가 아무래도 이제 민심을 신경 써서 풀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이 자신의 병을 알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혜공주는 자신이 아프다는 명목으로 삼촌 세조에게 남편을 돌려보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죠. 압박을 받은 세조,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해줘야 되지 들어줘야 되지 않아요? 민심도 민심 있고. 때문에. 아 근데 민심을 생각했으면 여기까지 할 삼촌이 아니라서 그냥 무시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조는요, 바로 경혜공주에게 약과 어의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정종을 유배에서 풀어주어 한양으로 돌아오도록 명합니다. 오, 풀어줬네요, 들어줬네요. 경혜공주의 아프다는 이 시위가 제대로 적중한 거죠. 자, 이렇게 정종이 한양으로 돌아오자 경혜공주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일어나서 네, 바로 일어납니다. 평소에 건강해집니다. 바로 일어나죠. 자, 그런데요. 경혜공주가 일어나고 난 뒤 조정 대신들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종 때문인가? 네. 정종은 경혜공주가 아프다고 해서 잠깐 한양을 왔던 거지 죄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유배지로 돌아가야 된다면서 대신들이 세조에게 강력한 의견을 냈던 것이죠. 근데 그 신하들의 의견도 어찌 보면 세조의 뒤에서의 이런 그런 의견은 아니었을까요? 세조가 자기가 아까 눈치를 봤잖아요. 눈치를 봤으니까 자기가 또 보내긴 그러니까 뒤에서 신하들한테 네가 보내라고 얘기해. 그럼 내가 마지못해서 보낼게. 이런 있으면 불편하니까. 진짜? 지금 도현 씨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세조는요, 이 대신들의 등살에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을 다시 수원으로 유배 보냅니다. 결국 2달 만에 정종의 귀환은 해프닝으로 끝나버립니다. 유배지에서나마 남편과 함께했던 경혜공주의 시간은 얼마 후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세조가 즉위한 지 2년인 1456년, 이때 한양에서 또 하나의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나네. 바로 단종 포기운동. 세조의 반기를 든 세력이 본격적으로 저항에 나선 겁니다. 단종이 삼촌인 세조에게 폐위되자 이를 두고 볼 수 없다고 여긴 수십 명의 조정 관료들이 세조를 암살하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올릴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조나단, 단종 복위 운동의 중심에 섰던 사람들,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육시. 그렇죠. 6명의 관료들이 역모의 혐의로 죽음을 맞게 되죠. 자, 그런데요, 이 사건이 이들의 죽음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세조는요, 이 사건의 배후에 단종과 단종의 측근들이 있다고 아하. 믿게 됩니다. 네. 왜냐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육신 중 한 명인 성산문이 단종도 거사 계획을 알고 있었다 아.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은 세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이제 참을 수가 없죠. 그건. 단종을 철저하게 감시하란 명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이 단종 복위 운동의 불똥은요, 단종뿐만 아니고요, 바로 이 인물에게도 피고합니다. 누굴까요? 김포에 있는 누나. 정종? 네, 단종의 매형인 정종. 이 사건 이후 세조가 정종을요, 전라도 광주로 유배를 보냅니다. 사실 정종이 사육신의 단종 복위 운동에 가담했다거나 연루됐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조나 세조 측근의 입장에서 보면은 복위 운동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사전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성대군이라든가 정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더 먼 지역으로 유배를 보내서 이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남편 정종이 경기도에서 전라도 광주로 지금 떠나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 거죠. 이번에 경혜공주는 남편 따라갔을까요? 좀 사과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같이 못 갈 것 같다고. 따라갑니다. 따라갔어요? 네, 이번에도 함께 갑니다. 오. 자, 그런데요, 광주는 경혜공주가 경험했던 그 전 유배지 생활과는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광주로 갈 때 세조가 정종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시중하던 노비들을 대부분 지방 관노로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종을 복위시킬 수 있는 인맥들과 자금을 모조리 끊어버린 겁니다. 아. 하루아침에 직접 집안일까지 경혜공주가 해야 됐던 것입니다. 이전과 180도 생활이 달라진 거죠. 공주로서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혜공주에게 하늘이 두 쪽 나는 듯한 슬픈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1457년 6월 21일 하나밖에 없는 동생 단종이 상왕의 자리에서까지 쫓겨납니다. 아. 그리고 노산군으로 강등되고요, 영월로 유배 갔다는 것이죠. 아.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와, 또 있어요? 4개월 후인 10월 21일 단종이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고 결국 죽게 된 겁니다. 어찌왔는가? 오명이옵니다. 누님 보고 싶습니다. 동생마저 잃은 이 경혜공주의 마음, 정말 속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때 경혜공주의 나이는요, 불과 23살이었습니다. 경혜공주가 유배 생활을 하면서 유일한 혈육인 동생까지 떠나보내게 된 것이죠. 그냥 가끔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막 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힘이 없다 보니까 다 뺏긴 거니까. 그렇게 동생 단종이 떠난 후 이 경혜공주의 숨통을 조여오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세조가 광주 유배지에 있는 경혜공주 부부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아주 철저한 감시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감시가 심해졌냐면요,
경혜공주 부부 집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집 주변의 담장을 높게 둘러칩니다. 대부분 우물은요, 그 마을에 있는데요. 그런데 경혜공주 집에 우물을 만들고요. 음식 같은 건 열흘에 한 번 넣어주도록 하죠. 심지어 바깥문을 자물쇠로 잠가버립니다. 경혜공주는 남편과 단둘이 세상과 단절된 채 집안에서만 갇혀 사는 처지가 됩니다. 감옥이네. 그렇죠. 아. 그렇죠.